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 오늘은 분통 과연 언제 보고를 받았나,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직 감찰,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드려야만, 그래야 오늘의 방송 소재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감찰은 합법이고 사찰은 불법이죠. 여러분, 감찰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즉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공직자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핫한 그 울산시장 관련 사건이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비위를 청와대가 감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찰하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일단 울산시장이나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그 비위 정보를, 그것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울산시장은 선출직이거든요. 국민이 직접 투표로서 뽑은, 국민이 선택한 공무원입니다. 어떠한 윗사람이 임명을 한 그러한 공직자가 아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안 했으니까 대통령이 감찰할 권한도 없는 거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선출직 울산시장도 국민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대통령 비서실이 울산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가 직접 수집해서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까지 시켰다? 이것이 확실히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어마어마한 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출직에 대해서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수사에 이첩시켰다? 그래서 수사했다? 이것이 바로 사찰인 것입니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죄입니다. 정치인 사찰, 정적 찍어내기 사찰인 것입니다. 정말 악질이죠, 이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매우 유명하죠, 이거. 이것은 그냥 당연히 불법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민간인 사찰보다 어찌 보면 더 죄질이 더 악해요. 이것은 미운 놈 골라서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 나와 다른 정당, 나랑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적군에 대해서 밉다고 찍어내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악질입니까? 자, 정리하자면요, 한마디로 불법 사찰의 범주 안에 불법 사찰이 있고 그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 사찰이 있고 민간인 사찰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불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시끄러운데요, 그 사건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자되는 의혹은 이렇습니다. 요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수집해서 경찰에 이첩을 딱 시켜가지고 찍어내기 수사를 시켰다. 그래서 울산시장을 억울하게 낙선시켰다. 이후에 검찰이 경찰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서 딱 살펴봤더니 뭐야 이거? 이거 완전히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대통령의 측근이자 민주당 후보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거지로 찍어내게 한 거다. 이러한 의혹이 강했던 거죠.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지금 관건이 된 것은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를 수집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청에 이첩이 딱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전체의 의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선거 캠프 인사인 송병기로부터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입니다. 과연 불법인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둘째는요,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청와대가 경찰로 이첩시킨 거, 이러한 하명 수사를 내린 거, 이것이 불법인가, 이러한 여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관건인 거죠. 자, 첫 번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 비위 정보를 얘기를 들은 거,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누가 뭔가를 얘기해 줬는데 내 귀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귓구멍을 이렇게 닫지 않는 이상은 뚫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들리는 거 그대로 딜리버리 해줬다. 전달만 해줬다. 이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간인도요, 어느 지자체 선거 후보자에 대한 비리 정보를 다른 민간인한테 그냥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들은 얘기를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뭐 식사 자리에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을 청와대도 했다. 이것은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요? 이것은 업무 영역이 아닌 곳에 공권력이 딱 개입하는 단계부터, 그때부터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딜리버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문서로서 만들어가지고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첩까지 됐다. 그러면 관리를 했으니까,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로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첩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폐기를 했다더라도 이첩된 자체가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공권력이 개입이 된 거죠. 그때부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최초 수집한 그 행정관이 민정비서관 등 직속 상관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서관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참 이슈가 될 만한 문제라서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딜리버리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그 비서관이요, 상관이, 야, 그거 너무 좋다. 그거 한번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로 한번 가져와봐. 이러면요, 이때부터 공권력이 개입되는 거죠. 이때부터 불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 표현대로 부하 직원이 불순물을 딱 가져왔어요. 그때 뭐 종이 쪼가리를 어디서 얻어왔든 말로 전하든 뭔가를 간단한 최초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야, 그거 가져가, 파쇄해,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고 잘 정리해서 가져와봐 해서 쭉 보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관리가 되고 보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공권력이 딱 개입이 되는 거죠. 자, 상관이 그것을 받아주고 특히 그것을 정식으로 업무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거, 그 지시 내지 승인이 바로 불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추가되거나 보충되거나 또는 뭐 최초에 만들어 온 보고서가 너무 완벽해서 그것이 감찰 보고서로 딱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결제 라인을 탔어요. 선임 행정관, 비서관, 민정수석, 이렇게 정식 보고 라인을 다 거쳤어요. 이렇게 정식 보고 루트를 쭉 타고 올라가서 결제 승인이 되는 거, 이거 불법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불법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첩입니다. 이렇게 상관들이 승인 내지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완결된 감찰 보고서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첩이라는 것입니다. 이첩은요, 통상 사정기관에 이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비서관실이나 소속기관의 인사참고자료로서 이첩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첩보라고 하면은 비리와 관련된 것은 통상 사정기관이 이첩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검경, 이 수사기관에 이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원에 사정을 하라고, 조사하라고 이첩시킬 수도 있어요. 총리실에도 감찰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첩되기도 합니다. 자, 청와대에서 감찰 보고서를 사정기관에다가 딱 내려주면서 이첩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받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든 안 했든,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이첩하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일선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어떤 문서를 받았어요. 이첩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한테 이거 못하겠어요,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명인 것입니다. 동등한 부서에서 뭐가 왔어요. 받기 싫어요. 그러면 가져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자가
뭘 내려다 주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명인데. 시키는 거 해야죠. 당장은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한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첩 내리는 자체가 바로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특히나 민간인 사찰 내용 또는 정치인 사찰 내용, 이러한 통틀어서 불법 사찰 내용을 이첩시켰다? 그렇게 이첩시킨 자체가요, 그 첩보에 안에 있는 혐의 대상자, 뭐 어느 지자체장, 뭐 어떤 지방의 시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불이익을 가하는 그러한 처분인 것입니다. 수사 이첩이요, 수사 대상자한테는 최대의 불이익 처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유재수를 보십시오. 최초에 우리 특감반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조사까지 했는데, 그때 징계를 맞았으면요, 또는 이첩을 했으면은 감찰 무마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런데요, 지금 그걸 무마했다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딱 수사기관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한 방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 대상자에게는 이첩이라는 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불이익 처분인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최고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게 하명수사이고, 또한 업무 대상이 아닌 불법 사찰 보고서를 수사 이첩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폐해인 것입니다. 정식 감찰 대상인 유재수도요, 이첩이 됐으면 구속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물며 불법 사찰 대상자, 불법으로 이첩이 되어가지고 수사를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진다? 얼마나 억울하고 피해가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울산 건요, 이거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그 수사 내역을 송치받아 가지고 수사를 딱 해보니까 그 수사 이첩된 보고서상의 내용조차 허위라고 판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딱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허위로 상대방을 찍어내고 뭐 우리 편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 이러한 강한 의심이 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정치인 사찰, 정적 찍어내기 불법 사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울산 사건은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관계로 딱 확인이 된다면 이거요,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것이 만약 울산시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 캠프 측과 청와대 측이 서로 딱 상의를 해서 전체 그림을 기획해서 진행이 된 것이라면, 그러한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그러한 계획 실행을 위해서 단계별로 첩보와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통령의 친한 친구에게 선출직 한 자리를 해먹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누군가들이 좀 모의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정모가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면 대통령과 친분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사용한 셈이니까 공권력을 사적으로 쓴 거라는 그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드디어 중요한 거요. 우리의 문통은 이러한 사실,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보고를 받았을까요? 이 중요한 거 한번 단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통이 만약에 사전에 이것을 이 계획 단계부터 보고를 받아서 미리 알고 있었다? 뭐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단계예요. 첩보가 수집돼서 이첩된 다음에 수사가 되기 전에 문통이 이러한 첩보가 생산돼 가지고 내려갔고요,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문통이 보고받았다, 뭐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그것도 아니라면 최근에서야 이렇게 다 시끄럽고 나서야 이것을 비로소 보고를 받았다, 뭐 그러한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뭐 또 뭐 하나 더 굳이 꼽자면은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하고 나서 그 중간에 수사 중에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여러 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사전에 알았냐, 사후에 알았냐, 이겁니다. 첩보가 생산되기 전부터 계획적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냐, 아니면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알았냐, 아니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알았냐, 그것도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알았냐,
뭐 이러한 단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첫 번째 단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단계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최소한 두 번째 단계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능성 얘기니까 청와대 너무 분개하지 마세요. 가능성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보냐면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통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미리 짜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무원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문통의 측근들이 만약에 문통의 의중을, 그 송철호를 아끼는 그러한 의중을 미리 알고서 심기보자죠. 기치만 해도 이분이 어디가 편찮으신가 이러할 정도로 문통의 심기를 미리 딱 캐치해가지고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그 측근들이 누군가가 이러한 기획을 했다. 뭐 딱 이러한 경우라고 보면요. 문통 몰래 이첩시켰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이러면요. 측근들이 문통한테 자신의 공을 자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각하 송철호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20% 정도 조금 뒤져 있었는데 우리 수석실에서 또는 우리 비서관실에서 딱 이것을 첩보를 가져와 가지고 따다닥 해가지고 그걸로 경찰에 이첩해서 수사시켜가지고 경찰한테 보고 받아가면서 수사 지휘해가지고 수사를 딱 시켰더니 그 울산시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지금 유력하게 됐습니다. 우리 참 잘했죠, 대통령님? 그러니까 우리 좀 승진 좀 시켜주시고 이뻐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좋은 자리에 총선 자리도 한번 보내주시고 좋은 곳에 뭐 좋은 기관장 자리로 영전도 시켜주십시오. 저는 최소한 딱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렸죠. 그 1단계나 2단계다. 그러면요, 이거 탄핵 사유죠. 권력의 사유화니까요. 국민이 맡긴 그 권력을 국민을 배신해서 사적으로 썼다. 이게 권력이 사유하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찰과 사찰의 차이점이라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본 개념을요 울산시장 사건에 딱 대입시켜가지고 이거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좀 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김태우 TV가 지금 50만 구독자를 넘어서 6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양손에 한 분씩이라도 좀 김태우 TV를 모셔와 주시면요. 그렇게 구독자로 만들어 주시면 이 김태우 TV의 구독자가 금방 100만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김태우 TV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됩니다. 그러한 언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러한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